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서 남북미 관계 개선의 기회를 모색 중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전국이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 현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사실은 여야 신경전이 워낙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북 정책 공방까지 좀 얹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4일 발사 때보다는 좀 한결 더 강한 톤으로 북한의 경고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남북 그 대화나 북미 대화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일정 정도 경고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그 쌀 지원 문제를 거듭 밝혔고요. 그를 위해서 여야 대표랑 만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네. 이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여야 대표들과의 그 이제 물밑에서의 접촉을 통해서는 다양한 그러니까 전국 전반에 걸친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 입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와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것이 외려 그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상쇄시켜주고 그다음에 여야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여야정 협의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원내대표들 간에 그러니까 내실에 있는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려 5월 달이 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북한 변수가 대화의 계기가 네, 될 수도 그렇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네. 거고. 네. 대통령께서 경고의 뜻을 표시한 것은 적절했지만 과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지난 4일 날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김정은이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이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소위 핵무기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취임 2주년 그 대담을 앞둔 바로 1시간 반 전에 사실은 이제 탄도미사일이 분명한 모양새로 다시 두 발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식량을 준다고 해서 지금 대화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러, 한국 보러 어느 편에 쓸 건지를 분명히 하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2주년 전에 계속 우리는 그래도 그 협상할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대한민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저러한 도발을 한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랑 뜻을 같이 할지 미국이랑 같이 할지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당사자인 우리로서 소위 저 무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북한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이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에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북한의 변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를 좀 확인하고 그럼요. 식량 얘기를 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 그러니까 될 것 지금 같아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2017년 12월 달에 안보리 결의에서도 2397호의 제 24항을 보면은요. 임산부와 5세 미만의 아동, 그다음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주민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25호에 보면 5항에 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구호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북한 주민의 40%가량이 식량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대통령께서 그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지금 6천억 가량이 우리 식량을 보관하는 비용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남북 협력 기금
대통령으로부터 이것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만난 것이 시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대화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됐을 때 평화가 경제다라는 그런 중요한 화두를 우리는 부여잡고 2년 동안 노력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국민들에게 갈등 과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의 문제를 접근했을 때 평화가 경제다라는 대원칙에 합의를 한다라면 대한민국 국민과 여야 대표들은 하루빨리 만나서 인도적 지원을 결정을 하고 그 지원이 있을 때 남북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 입장에서는 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상황을 좀 모색해가는 입장이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조금 안이한 대응을 주문하셨는데 안이한 대응이라는 건 좀 비판하고 계신데 다음 얘기를 좀 듣고 또 계속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과 여야 지도부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와 공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그런 그 합의를 모아주는데 예. 좀 역할을 해주시면은 저도 열심히 고맙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북을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핵 고도화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국제사회가 오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각 여야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일단은 여당 같은 경우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야당 같은 경우는 엄중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이번에 시험 발사한 도발을 한 무기가 새로운 유형의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이스칸데르를 변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탄도 미사일은 쭉 올라갔다가 고도를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낮은 고도로 올라가서 소위 그 선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기존의 우리의 미사일 체계를 뚫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 문제가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만 왜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기 국민들을 먹여 살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고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소위 강력한 힘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이기 때문에 대화의 끝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어저께 북한 선적을 하나 납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거래를 한 의혹을 갖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신호로 알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3월 달부터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 와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도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네. 북한 당신들이 정신 차리고 협상 테이블로 빨리 나와라.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취임 2주년 대통령 대담 그 시간에도 바로 이 북한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앞서 서두에서 두 분께서 먼저 언급을 하는 바람에 대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조금 화제를 돌려서 대담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사실은 어떤 그 진행자의 어떤 그 질문 방식이 더 부각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그게 더 부각되는 바람에 조금 논점이 흐려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담 자체를.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 이슈가
발생한 날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대략 한 30분 가량이 아마 전체 그 인터뷰 내용 중에 30분 가량인데 네. 그것을 이제 정리된 페이퍼상으로 정리된 걸 봤을 때 굉장히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그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그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충분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또 설명을 하고, 마지막 대목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그 대통령의 임기가 다할 쯤이 됐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이 대통령님의 인터뷰 내용의 활용 점정이 아니었냐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이 지금 냉각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자라고 제안했던 점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성과가 제대로 그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아쉬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이제 성과보다는, 그러니까 야당이 지적하는 또는 좀 불편한 내용까지도 대통령께서 차분히 설명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해 봅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룬 진솔한 대담이었다는 평가였는데, 우선 대통령이 좀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취임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사실은 기자회견이든 대담이든 2년 동안 딱 4번이 진행된 겁니다. 다른 대통령들 사례가 어떠냐면요. 김영삼 취임 1년 안에 김영삼 대통령은 3번, 김대중 대통령은 8번, 노무현 대통령은 무려 11번, 이명박 대통령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과의 기자회견이든 더 대담이든 취임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자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입장들을 상당히 소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취임사에서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려스럽고 인사 문제와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나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고로 인재를 등용할 거고 내가 상고처로라도 하겠다. 그런데 그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인사 검증에 다소 문제가 있는 듯이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 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참모들이 정말 그 잘못된 지표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흐려놓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도 청년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11.6%에서 10.8%로 0.8%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달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체감 실업률이라고 해서 청년 확장 실업률은 25.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청년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느껴야 되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 거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11개월 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동시에 줄어드는 소위 불황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은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던져야 되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86분 동안 답답하게 봤습니다. 답답하게 지금- 보셨다고 네.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그럼 질문을 바꿔서 두 분께 잘했다고 보는 건 어느 부분이세요? 대담 중에서 그래도 이 대목은 좀 좋았다. 앞에 부분이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가 사실 어려운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느끼는 거는 상당히 이게 격의 없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들으시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네. 문제는 듣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변화가 없었다는 네. 부분이시고 반대로 좀 아쉬웠던 대목 말씀해 주시면서 또 네, 하고 싶으신 일단은 말씀 말씀을 덧붙이시죠? 드리면 예. 대통령께서 지금 그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근로장학금 같은 것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긴다 이런 부분도 참 어렵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에게 정부로서 송구스러운 점을 말씀드린다. 진솔하게 사과를 하신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 앞서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말씀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변화가 없다 내지는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왜곡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예. 지금 대통령께서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많은 보고서들이 대통령께 올라가는데 지금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정보라는 게요. SNS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노출이 되고 대통령께서 그런 예를 들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또한 참모들이 다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 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나 내지는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된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소통 수석실에서요. 네. 그리고 YTN에서 보도하는 많은 우려점들,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왜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다했을 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했노라고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는 깊게 믿습니다. 그리고 촛불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정부가 네.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시작하는 것과 끝에서 촛불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던 측면도 저는 그 배경에 기초한다라고 봅니다. 네, 아쉬웠던 대목이 있다면? 한 아쉬웠던 가지만 대목은 꼽으신다면? 사실은 네. 진행하시는 기자분이 조금 더 태도에 있어서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고요. 실제로 야당의 주장을 인용을 하셨는데 국민 일반의 그러니까 리포트로 나왔던 그런 국민 일반의 정서가 좀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질문이 됐으면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질문을 오가지 않았을까. 받는 대통령 네.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대목을 여쭤본 거였는데. 대통령이 네, 아쉬웠던 네. 거는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는 그런 대목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네. 없는데요. 조금 시간 드릴게요. 그날 얘기를 더 대통령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임금 예. 근로자만 따지면 소득 1분위하고 5분위가 줄어든 게 맞는데 전체 가구로 따지면 무려 지금 1분위하고 5분위가 13배 차이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전 국민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날 임금 근로자만 딱 빼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소득 격차가 나아지고 있다. 이거 왜곡이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왜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좀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검증이 힘들기 통계로 때문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네, 두 분의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논의의 속도를 좀 내보죠. 이 자리에서 그렇다 보니 이제 당장 급한 대북 안보 문제라도 좀 만나서 여야 지도부라도 좀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회동 제안이 나왔는데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여야 그 대표단 그다음에 원내대표단이 환영하는 뜻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교안 대표가 1대1 만남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난 시기에도 그 홍준표 전 대표가 1대1로 만나자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당제 구조인데 한교안 대표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국회에 보고해야 될 의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시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한교안 대표 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고 총리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야당하고 다른 자리에서 좀 만나서 1대1로 그 이후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는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서 그 대북 지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막혀 있는 이 추경 예산 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함께 만나는 건 지금 시기에는 바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다 같이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저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형식보다도 그럼 만나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낼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일단 그 여야 원래 했던 영수회담 그 여야정 협의체는 하고 네. 그거 끝나면 바로 개별 그 영수회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고 의제도 예를 들면 대북지원 문제 하나만 딱 떨어뜨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폭넓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지금 결과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입장을 밝게 해준다면 황교안 대표도 그걸 마다할 이유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청와대도 영수회담의 의제 조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뭐 네. 덧붙이면 뭐 식사를 하면서 2시간, 3시간 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길게 전 뭐 그 이제 사실은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 뭐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 정말 의견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정동영 네. 의원은 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손학규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더 길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해 11월 이후에 열리지 않고 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좀 재가동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네. 자유한국당이 불가피하게 장외투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가장 강력한 자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늦어도 6월 국회 때는 등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좋기는 이번에 사실은 미사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유한국당이 항상 주장하는 게 안보와 경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칸데르의 변형 미사일이라는 게 현재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우리 당장 지금 국방위 열자, 외통위 열자 해서 거기서 따졌으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무슨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안 그러고 미사일을 무슨 발사체라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했을 거고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했다면.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명분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동시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더 이상 이런 이 안보 상황, 경제 상황 봐줄 수가 없으니까 등원하겠다 얘기하고 네. 그러고 저 여야 협의체도 하라는 거죠. 하면서 대신 여당에 대해서 당신들이 진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당신들의 생각들을 좀 바꿔라.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면서 왜 기존의 정치는 계속 밀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들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게 야당이라는 거예요. 여야 5당 모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 5당이 아니라 3당으로 좀 축소해서 하자 이렇게 입장을 또 내고 있거든요. 원래 국회에 들어가서 하면은요. 네. 국회 안에서는 사실 교섭단체끼리 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대표도 형식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애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에 얽매일 게 아니라 야당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장외투쟁, 지금 시장 돌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 제1야당 대표의 이런 민생 행보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손학규 대표가 우리 그거 15년 전에 했던 거다. 네. 왜 그런 방식으로 하냐라고 이제 점잖게 그 애둘러서 비판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고 본인이 이제 민생의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이제 그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저게 쇼로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별로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야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계기가 됐으니까 명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대장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스스로가 3월 달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생 현장을 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다니시면 되는 거고 네. 과도하게 정부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이게 특히 그 북한과의 관련해서는
남남 갈등이 가장 그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좌파 독재니 이런 식으로 좀 동떨어진 언어를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네. 국민들을 계속 분열로 치닫게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이 계기에 민생 현장을 방문하시는 방식과 함께 당 대표니까 여야 대표 회동도 하시고 여야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네.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앞서 한국당의 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민생 행보 포함해서 장외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령탑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를 계기로 지금 경색 국면이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면 여야 대치 전국이 좀 물꼬가 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본인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 만난 자리도 화기애애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든 새 대표가 돼서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내년 총선까지 중도와 실용을 그 핵심적인 그 가치로 정하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네. 근데 결국은 실제로 일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국이 꼬이거나 네. 또는 야당이 저렇게 이제 강력하게 장외투쟁을 해서 국회가 안 돌아가게 되면 얼뜻 보기에는 그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당이 정치를 풀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소야대 때 보면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어떻든 결과물을 만들어낼 책임이 청와대와 집권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협치 정국을 끌어가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청와대에 대해서 보다 더 당당하게 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고 두 번째, 야당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것은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시점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그 패스트트랙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것을 이제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원래 패스트트랙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겠다. 당신들하고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뭐 고소고발 문제도 어차피 저건 그 검찰로 넘어가겠지만 정치권에선 최대한 정치 해결을 모색하겠다. 뭐 이런 것도 방안일 수 네, 있겠죠. 패스트 트랙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볼 자리가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고 끝으로 또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 두 분께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 1년 앞두고 정당 지지율을 한번 봤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보여주시죠. 예.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역대 2위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자, 긍정과 부정 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은 정당 지지율을 한번 주시죠. 예. 총선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40%까지 4%포인트가 올라갔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1%포인트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두 분 각각 지금 민주당, 한국당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선택이 어디로 갈 건지가 아마 지금 현재 지지율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제 일일 여론조사 결과에 좀 도취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뭐 그 한 자릿수로 줄고 또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극단적으로 좀 장애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결국 앞서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돼서 협상과 타협, 그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정치가 좀 안정이 되는 거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리려면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법을 개정하고 또 국민이 필요한 추경 예산안도 좀 처리해서 포항이나 지금 강원도 산불 피해,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그다음에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게 많은 요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복원이 된 것은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지지자들의 결집과 그다음에 중간층에 계신 국민들이 성원을 보낸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그 전보다도 쭉 추이가 중요한데요.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취임 초기에 80%대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올해 들어서나 4개월째 옆으로 40% 중반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중간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지금 대통령 행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당 지지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그
그런 극렬 대치 중에서도 양당은 올라가면서 나머지 당들이 다 빠졌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거의 뭐 1% 수준으로 빠져 있는 거고, 그건 뭐냐면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더 퇴색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당과 나머지 3당이 같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정당들이 고민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선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전 의원, 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